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몽골입니다. 근데 그냥 몽골이 아니고요. 두 개의 몽골 이야기죠. 하나는 우리가 아는 독립국가 몽골, 또 다른 하나는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내몽골 자치고, 이 둘의 분리가 단순히 고비 사막이라는 지리적 경계선을 긋는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더라고요. 왜 한 뿌리였던 민족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 기나긴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청나라 시대 기록부터 시작해서요. 20세기 초 몽골 혁명에 대한 문서, 그리고 현대 중국의 정책 보고서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분리가 어느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정말 수백 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청나라, 제정 러시아, 또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힘들이요. 몽골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어떻게 말을 움직였는지가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와, 거대한 체스판이라니.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좋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 청나라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도대체 어떤 씨앗이 뿌려졌길래 한 민족이 둘로 나뉘게 된 걸까요? 자료를 보면 청나라가 몽골을 통치할 때부터 내몽골과 외몽골을 대하는 방식이 이게 완전히 달랐다고 나와요. 아니 보통 정복한 지역을 그냥 똑같이 다스릴 것 같은데 왜 굳이 구분을 둔 거죠? 단순히 베이징에서 가깝고 멀고의 차이였을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니고요. 청나라의 가족이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달랐다? 네. 내몽골,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몽골 부족들은요. 17세기 초 만주족이 아직 중국 대륙을 완전히 차지하기 전부터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이르네요. 파트너, 거의 개국공신 대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안쪽이라는 의미의 내자사크로 불리면서 제국의 핵심부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피지배 민족이 아니라 거의 창업 동지 수준이었군요. 그럼 외몽골은 그 동맹에 끼지 않았던 건가요? 네, 외몽골의 중심 세력이었던 할하 부족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면서 청나라와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말에 서쪽에서 아주 강력한 몽골계 유목제국인 중가르가 침략을 해와요. 외부의 적이. 네, 상황이 급변한 거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할하 부족의 지도자들이 1691년에 청나라 강희제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스스로 복속을 청하죠.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군요. 와, 일찍부터 손잡은 내부 식구랑 위급할 때 들어온 외부 손님. 이건 시작부터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외몽골을 바깥이라는 의미의 외자사크라고 부르면서 훨씬 더 많은 자치권을 줬어요. 자치권을요? 네, 대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죠. 그게 뭔가요? 바로 북쪽의 러시아 제국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이었습니다. 일종의 방패막이로 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청나라 말기까지 쭉 이뤄지면서 두 지역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나라가 한족의 이주를 막는 봉금 정책이라는 걸 폈는데요. 네. 이게 내몽골에서는 잘 안 지켜졌어요. 워낙 베이징이랑 가깝다 보니까 한족 농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문화가 많이 섞였죠. 반면에 춥고 험준한 외몽골은 상대적으로 한족 유입이 적어서 몽골 고유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의 차이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 된 거군요. 네, 그 시한폭탄의 뇌관을 누른 사건이 바로 1911년 청나라를 무너뜨린 신해 혁명이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혼란, 이건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또 누군가에겐 절호의 기회죠. 몽골에게는 바로 독립의 기회였겠네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몽골과 외몽골의 선택이 갈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혁명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청나라 정부가 신정이라는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게 몽골인들을 아주 자극했거든요. 신정이요? 네. 몽골 지역을 완전히 중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 한족 이주를 장려하고 몽골인과 한족의 통혼을 강요하고 심지어 몽골어 교육까지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가 전부 사라지겠다는 공포감이 들었겠네요. 이건 정말 생존의 문제였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신정에 대한 반발이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거죠.
먼저 외몽골은요,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제8대 잽춘담바 후투쿠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뭉쳐서 청나라 관리들을 몰아내고 복득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해요. 독립을 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러시아입니다. 아, 러시아. 러시아가 외몽골의 독립을 지원하긴 했지만 완전히 강력한 독립국가가 되는 건 원치 않았어요. 왜죠?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아, 너무 크는 건 원치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해주면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같은 위협을 느꼈을 내몽골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들도 외몽골처럼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나요? 아니면 좀 다른 분위기였을까요? 내몽골의 상황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당연히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죠. 일부 지도자들은 외몽골의 혁명에 동조해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한족 인구가 섞여 살고 있었고 또 수백 년간 청나라와 맺어온 그 깊은 관계 때문에 통일된 행동으로 나아가질 못한 겁니다. 중국의 군사적 통제도 훨씬 강력했고요. 아, 이미 너무 많이 엮여 있었군요. 네, 결국 대부분은 독립에 동참하지 못하고 중국의 통제 아래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독립에 성공한 외몽골이 군대를 보내서 내몽골을 해방시키려고 했다고요? 네, 그게 바로 1913년에 벌어진 오루군 전투입니다. 복득한국이 흩어진 몽골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5갈래로 군대를 보내서 내몽골로 진격했어요. 와, 통일전쟁을 시도했군요. 네, 초기에는 승승장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했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였습니다. 아니, 러시아는 또 왜 반대를 한 거죠? 같은 몽골 민족이 힘을 합치는 게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이 된다고 본 걸까요? 러시아의 계산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외몽골이라는 완충지대는 필요했지만 내몽골까지 통합된 거대한 통일몽골이 등장하는 건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런 나라가 생기면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뿐더러 중국과의 직접적인 국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갔기 때문입니다. 아, 자기들 골치 아파질까 봐. 맞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무기 지원을 딱 끊어버리니까 몽골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 전투의 실패로 내몽골과 외몽골의 빌리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몽골 민족의 통일이라는 그 열망이 강대국의 지정학적 계산 앞에서 좌절된 거네요. 이 결정이 어떻게 영구적인 국경선으로 굳어지게 됐나요? 또다시 강대국들이 나섭니다. 1915년에 러시아, 중국, 그리고 몽골 대표가 러시아의 캬흐타라는 도시에 모여서 협정을 맺습니다. 캬흐타 협정? 네, 캬흐타 협정인데요.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외몽골의 자치는 인정한다. 하지만 최종적인 주인, 즉 종주권은 중국에 있다는 걸 명시했거든요. 잠시만요. 그건 외몽골 입장에선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만한데요.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웠는데 강대국들끼리 모여서 그래, 너희끼리 살게는 해줄게. 근데 주인은 저희 중국이야 라고 정해버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당시 몽골 대표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힘없는 나라의 비극이죠.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또 한 번 요동칩니다. 또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 외몽골의 뒷배가 사라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틈을 중국이 놓치지 않았겠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한 중국의 군벌 세력이 1919년에 군대를 보내서 외몽골의 자치를 강제로 철폐하고 다시 점령해버립니다. 아, 독립은 8년 만에 물거품이 된 거죠.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네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담딘 수바타르 같은 몽골의 민족주의자들이 북쪽의 새로운 세력, 바로 소비에트 연방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1921년 소비에트 적군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군을 몰아내고 다시 독립을 쟁취하죠. 그리고 1924년 세계에서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 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와, 이로써 외몽골은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손에, 내몽골은 중국의 손에 운명이 결정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로 와보죠.
지금 내몽골 자치구에는 약 400만 명의 몽골족이 살고 있다고 해요. 독립국가인 몽골 전체 인구보다도 많죠. 네, 340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치구 전체 인구의 17%에 불과하고 80% 가까이가 한족이라고 합니다. 이 기묘한 인구 구성이 두 지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낳고 있습니다. 우선 정체성 대립이 있죠. 내몽골의 일부 몽골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칭기즈칸의 황금시족, 그 보르지긴 가문의 정통성을 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아, 우리가 진짜다. 네. 청나라 황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몽골 귀족의 혈통을 지켜왔다는 거죠. 반면에 외몽골에서는 이들을 중국에 동화된, 좀 심하게는 변절자로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서로가 우리가 원조라고 주장하는 셈이군요. 문화적인 차이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문자 사용이 정말 흥미롭던데요. 네,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죠. 오히려 중국인 내몽골에서는 전통 몽골 문자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독립국가인 외몽골은 소련의 영향으로 1940년대에 자신들의 전통 문자를 버리고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채택했거든요. 와, 자기들 문자를 버리고요? 네. 언어학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수백 년간 이어온 문자를 정치적인 이유로 하루아침에 바꿔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몽골의 젊은 세대는 자기 조상들이 쓴 역사 기록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최근 외몽골에서 전통 문자 교육을 다시 강화하고는 있지만 수십 년의 단절이라는 게 쉽게 메워지긴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북방공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몽골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다. 네. 그러니 내몽골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따라서 몽골 제국의 역사, 즉 칭기즈칸 역사도 중국사다. 와.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죠. 칭기즈칸을 중국의 소수민족 영웅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건 독립국가인 몽골 입장에서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자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럼요. 쉽게 비유하자면 조선족의 역사는 중국 역사이므로 고구려 발해의 역사도 중국사다 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과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최근에 내몽골에서 중국 정부가 학교의 몽골어 교육을 축소하고 표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겠군요. 맞습니다. 언어와 역사는 민족 정체성의 정말 마지막 보루니까요. 그걸 지키려는 내몽골인들의 저항과 그걸 중국이라는 틀 안에 완전히 통합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결국 한 민족의 운명을 가른 건 어떤 거창한 이념이라기보다는 청나라의 실리적인 통치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지정학적 계산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네요. 몽골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이 움직인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독립국가와 자치구라는 완전히 다른 체제 아래서 살아온 현대사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죠. 20세기 초 흩어져 있던 모든 몽골인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려던 범몽골주의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외세와 내부의 분열로 실패했지만 국경을 넘어선 몽골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1세기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지금 이 두 몽골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란한 지금의 중국 정세로 인해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